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식 탐구자인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가 될 것 같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가 핵심만 딱 짚어내서 새삼을 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드리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오늘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그 약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준비 단단히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고 하면 보통 어딘가에 좀 갇혀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보통 스마트폰의 그 좁은 화면 안이나 노트북 모니터 너머의 가상세계에 있죠. 맞아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그 안에서 깜빡이는 커서로 텍스트를 막 써주거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약간 아주 똑똑한 타자기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네,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 딱 그랬습니다. 인지와 생성의 영역이었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 스크린을 깨고 나온 AI가 물리적인 육체를 입고 우리 눈앞에 딱 서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화면 속의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벌써 무서운 느낌도 들고요. 현실 세계의 중력이나 마찰력, 그리고 각종 물리적인 제약을 통제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넘어서 물리적 공간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실존적인 변화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할 자료가 이 변화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죠.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2026년 3월 20일자 데일리 굿뉴스에 실린 정용구 선교사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선교 칼럼 피지컬 AI 시대 교회와 선교 현장 전망인데요. 제목만 딱 보면 이거 특정 종교계의 내부 이야기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에 보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 자료는 그걸 넘어섭니다. 글로벌 기술 산업의 동향이나 전쟁의 양상,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칼럼은 텍스트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물리적 육체를 가지고 실제 행동을 하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네, 피지컬 AI, 즉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이죠.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우리 일상이나 산업, 치명적인 전쟁터, 그리고 어쩌면 가장 보수적일 수 있는 종교라는 공간까지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 오늘 핵심 인사이트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기술의 중심축이 이동한 시점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칼럼에서는 그 결정적인 기점을 202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2025년도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매년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IT 기술 박람회 회인 CES가 열리잖아요. 네, 완전 유명하죠. 전 세계 테크 기업들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서 메인 테마가 기존의 그 인지와 생성 영역에서 물리적 실행 능력을 갖춘 로봇, 즉 피지컬 AI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 안에서 글 써주던 AI가 이제 몸을 얻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솔직히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갸웃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아니, 내 주변엔 아직 그런 똑똑한 로봇이 막 돌아다니지는 않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밤새워 질문 던지고 막 난리 났던 그 폭발적인 열기에 대하면 네, 그때 정말 대단했죠. 지금 이 피지컬 AI에 대한 반응은 다소 미적지근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아주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사실 이 칼럼에서도 그 대중의 반응을 아주 정확히 진단하고 있어요. 바로 캐즘 현상입니다. 아, 캐즘 현상이요? 영어로 틈이나 간극을 뜻하는 그 단어 맞죠? 네, 맞습니다. 기술 발전의 역사에서 항상 등장하는 단계인데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초기 수용자들을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 대중화되기 직전에 겪게 되는 일종의 깊은 간극 혹은 정체기를 의미합니다. 캐즘이라. 제가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약간 마치 안개가 엄청 짙게 낀 거대한 협곡에 다리를 놓는 과정 같달까요? 오, 협곡이요? 네. 그 얼리 어답터들은 막 호기심에 앞쪽 널빤지 몇 개 밟고 신나서 건너갔는데 일반 대중들은 안개 너머가 안 보이니까 굳이 위험 무릅쓰고 발 안 내딛고 멈춰서 있는 거죠. 좋다는데 굳이 내가 지금 쓸 필요가 있나? 하면서요. 와, 흥미로운 비유네요. 딱 맞습니다. 대중의 발을 멈추고 주춤하는 그 순간이 바로 캐즘이죠. 아, 약간 진짜 신기해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막상 쓰기 불편하고 낯설어서 서랍 속에 방치해둔 최신 스마트 기기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력적인 점이요? 대중이 안개 앞에서 망설이고 방심하는 그 막후에서 기술 기업들은 안개 아래로 엄청난 규모의 강철 현수교 케이블을 조용하고 치밀하게 계속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대중의 관심이 좀 식었다고 해서 기술 발전이 멈춘 건 아니라는 거군요. 오히려 더 맹렬하게 진화하고 있죠. 피지컬 AI가 이렇게 캐즘을 겪는 이유는 사실 되게 명확합니다. 인공지능학계의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거든요. 모라백의 역사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컴퓨터한테 체스나 바둑 같은 고도의 논리적 연산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한 살짜리 아기처럼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집어드는 물리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는 역설이에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텍스트를 조합하는 거랑 실제로 막 바람이나 마찰력, 중력이 존재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 물컵을 딱 들어올리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정합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지금 그 무수한 현실의 변수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방대한 물리적 데이터를 막 개걸스럽게 흡수하고 있는 중이죠. 대중의 눈에 띄진 않을 뿐이지 기술은 이미 다음 단계를 다 준비하면서 안개 속에서 다리를 완성해가고 있는 거네요. 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도 다리는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현상을 증명하는 현실의 통계가 칼럼에 나오잖아요. 네, IFR, 국제로봇연맹의 최근 보고서 내용이죠. 제가 이 수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사용 대수를 보여주는 로봇 밀도 지표가 있는데 전 세계 압도적 1위 국가가 놀랍게도 한국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려 1012대에서 1100대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죠. 싱가포르가 약 770대, 중국이 470대, 일본이 419대인 걸 감안하면 한국의 도입 속도가 진짜 가히 경이로운 수준 아닙니까? 이걸 다시 계산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 전체 노동인구의 약 10%가 로봇을 이미 동료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세상에 10명 중 1명의 노동 현장에 로봇이 있다고요? 근데 왜 하필 한국이 이렇게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된 걸까요? 그냥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IT 기기를 막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그 이면에는 사회 구조적이고 경제적인 아주 강력한 동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동인이죠? 첫째는 심각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초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이 핵심이죠. 아,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군요. 네, 산업 현장에서 일할 젊은 인력이 줄어들면서 그 빈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는 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동인은 뭔가요? 둘째는 한국 특유의 고밀도 제조업 인프라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이 정밀하고 반복적인 공정이 필수적인 산업이 한국 경제의 주축이잖아요. 아, 맞네요. 그런 공정일수록 로봇이 활약하기 딱 좋죠. 네, 피지컬 AI의 도입 효율이 어느 것보다 극대화되는 환경인 겁니다. 결국 인구 감소라는 진짜 절박한 현실이 피지컬 AI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무섭게 치고 올라온 로봇 밀도 3위, 중국인데요. 아, 중국이요? 그 칼럼에 소개된 춘절 영상 이야기죠. 저도 그거 봤는데 수십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붉은 조명 아래에서 전통 음악에 맞춰서 막 정교하게 군무를 추더라고요. 네, 단순히 삐걱거리며 움직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리듬을 타고 균형을 잡으면서 춤을 췄죠.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은 왜 굳이 산업 현장을 넘어서 이런 문화적 퍼포먼스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중국의 전략이 보입니다. 피지컬 AI를 대중의 일상과 문화 속에 아주 친근한 존재로 스며들게 하려는 의도죠. 아, 첨단 기술의 그 차가운 이미지를 벗겨내고 심리적인 장벽을 확 낮춰버리려는 거군요. 네, 고도의 넛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수치요?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내에 개인 로봇 임대업체가 무려 1,500개나 설립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임대 업체가 1,500개요? 그거는 공장에서 쓰는 대형 로봇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네, 집안일을 돕거나 개인의 일상을 보조하는 맞춤형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렸다는 뜻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렇다면 1위인 한국의 대중화 방식은 어떤가요? 우리는 중국처럼 문화적 접근보다는 좀 더 직접적이고 상업적인 경로를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 식당의 서빙 로봇이나 키오스크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 스토어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죠. 마트에 로봇 스토어가요? 그럼 제가 주말에 마트 가서
이 TV 화질 어때요? 하고 묻듯이 저기 이 로봇은 집안일 얼마나 잘 도와주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고른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가격대도 10만 원대부터 비싼 건 3,100만 원대까지 총 14종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거대한 신호탄이네요. 로봇이 더 이상 특정 공장이나 연구소에 갇힌 특수 장비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청소기, 세탁기 같은 일반 소비재의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 대중이 느끼던 쾌즘의 안기가 거치고 진짜 누구나 지갑을 열어서 피지컬 AI를 구매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상으로 쑥 들어온 거죠. 대형마트 진열대에 로봇이 서 있는 걸 상상하니까 참 편리하고 좋겠다는 기대감이 막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 피지컬 AI가 적용되는 가장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공간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서늘하게 달라집니다. 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양면성을 띠기 마련이죠. 칼럼이 일상을 넘어서 이번에는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로 우리를 안내하잖아요. 피지컬 AI가 가장 빠르고 진짜 혹독하게 진화하는 곳이 바로 전장입니다. 네, 최근 중동 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죠. 네, 거기서 드론은 더 이상 본대를 돕기 위해 정찰을 나가는 보조 무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심 무기로 자리 잡았어요. 자료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전체 피해의 무려 60에서 70%가 드론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무서운 수치거든요. 네, 전장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은 항상 신무기의 실험장이었잖아요. 1차 대전 때 탱크가 나왔고 2차 대전 때 레이더가 나온 것처럼요. 네, 항상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전장에 투입된 이 드론들도 그냥 단순히 조금 더 똑똑해진 원격 조종 무기의 연장선 아닌가요? 굳이 여기에 AI가 가세했다면서 본질적인 패러다임 변화라고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날아다니는 무기 같지만 그 내부의 작동 방식은 과거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과거의 무기는 인간이 스크린을 보고 조이스틱으로 타격을 직접 결정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건 언제나 인간이었죠. 네, 그렇죠. 영화에서도 항상 버튼 누르는 건 사람이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전장에 투입되는 피지컬 AI 드론은 다릅니다. 스스로 지형을 인식하고 적의 전파 방해가 들어오면 스스로 회피 경로를 계산합니다. 스스로 계산을 한다고요? 네. 그리고 최종 타격 대상까지 자체 알고리즘으로 판단해서 물리적인 타격을 입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선 밖에서 기계가 완전 독립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물리적 파괴를 실행한다는 거네요. 네, 인간의 결정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생사를 가르는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인지하고 판단해서 물리적 타격을 입히는 그 피지컬 AI 기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빨리 적용된 곳이 사람을 해치는 전쟁이라는 사실이 참 씁쓸하네요. 게다가 여기에는 더 무서운 경제적 메커니즘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경제적이요? 돈 문제인가요? 네, 바로 비용이 비대칭성입니다. 수십억 원, 수백억 원짜리 첨단 탱크나 레이더망이 불과 수십만 원짜리 AI 드론대의 자율 타격에 그대로 무력화되거든요. 맙소사, 50만 원짜리 드론이 50억 원짜리 탱크를 잡아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전쟁의 가성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 압도적인 비용의 비대칭성 때문에라도 각국이 진짜 사활을 걸고 이 기술 발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가장 가혹한 기상 조건과 전파 방해를 이겨내며 생존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강해졌겠죠. 네, 엄청나게 저렴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한 하드웨어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검증된 값싸고 튼튼한 피지컬 AI 부품과 기술들은 결국 우리 일상의 사회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로봇 스토어로 거침없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군요. 네, 모든 기술의 흐름이 결국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전쟁터에서 극한의 테스트를 다 마친 저렴하고 강력한 하드웨어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막 스며든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 칼럼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들어갈 차례네요. 네, 로봇 스토어와 드론 전쟁을 거쳐서 드디어 가장 보수적이고 영적인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선교 현장과 교회입니다. 첨단 로봇 기술과 영적인 교회의 만남. 사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명백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조합이죠. 네, 솔직히 되게 낯설게 다가오거든요. 로봇이 교회에 들어온다고요? 하지만 저자는 머지않아 교회나 선교 현장에도 로봇이 깊숙이 들어올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기술적인 원리를 먼저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칼럼이 흥미로운 시스템을 하나 소개하잖아요. 네, 바로 알로하, ALOHA라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배우는 로봇 시스템. 저도 자료 보면서 이 학습 메커니즘에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게 이른바 모방학습,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과거처럼 코딩 전문가가 막 수만 줄의 복잡한 명령어를 키보드로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로봇의 팔을 잡고 커피를 내리거나 빨래를 개는 행동을 시연해 주는 거죠. 아, 물리적으로 그냥 손을 잡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네, 한 50번 정도만 반복해서 시연을 하면 로봇이 그 물리적인 궤적과 압력을 데이터로 확 흡수해서 스스로 숙련된 업무를 해냅니다. 와, 고작 50번이요? 복잡한 소프트웨어 언어를 거치지 않고 행동 자체를 바로 데이터베이스화 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는 코딩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일반인들도 로봇을 가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바리스타나 공장 노동자, 심지어 교회 자원봉사자도 그냥 로봇 손잡고 몇 번 보여주면 알아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진입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피지컬 AI가 교회라는 공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칼럼에 나오는 미래 시나리오를 보면 우선 행정적인 일꾼의 역할이 크더라고요. 한 주간 모인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싹 정리해서 교회 주보를 자동으로 만들고 네, 행정 자동화죠. 심지어 성도들의 SNS나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맞춤형 교회 소식을 딱딱 전해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리적 실행 능력이 있으니까 더 나아갈 수도 있죠. 어떤 것까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악기 없이도 완벽하게 자동 연주를 담당하는 휴머노이드 차량팀이 단상에 오르거나 로봇 보안 시스템이 출입을 관리하면서 위기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와, 휴머노이드 찬양팀이요. 근데 이거 들으시면서 저항감을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죠. 이게 단순한 도구의 진화일까요? 아니면 종교적 본질의 붕괴일까요? 아, 진짜 고민되는 지점이네요. 여기서 저자는 과거의 사례를 환기시킵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 드럼이나 전자기기, 대형 스크린이 처음 들어올 때 어땠는지 아시나요? 아, 그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성스러운 공간에 웬 드럼이냐 하면서요. 맞습니다. 반주자를 대신하는 전자반주기가 도입될 때도 저항이 심했죠. 하지만 기술이 상용화되고 비용이 훅 저렴해지자 결국 지금은 많은 곳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지컬 AI 도입 역시 지금은 되게 낯설고 불편하지만 상용화 시점이 되면 종교계조차 피할 수 없는 필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군요. 네,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하나 강하게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어떤 반론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알로하 로봇이 모방학습을 통해서 교회 카페테리아에서 완벽하게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가 되거나 뭐 휴머노이드가 드럼 치는 거, 거기까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는 효율적인 도구니까요. 네, 편리한 도구의 연장선이죠. 그런데 그 데이터 기반의 사역은 결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로봇이 교회 출입문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미세한 얼굴 표정 변화를 막 읽고 평소에 SNS에서 올린 우울한 글들을 알고리즘으로 쫙 분석해서 오늘 당신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고 맞춤형 위로 문자를 딱 전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과연 이걸 진정한 의미의 목회나 영적인 사역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고통을 나누며 영원히 교감해야 하는 그 본질의 경계가 완전히 모호해지고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다가오는 피지컬 AI 시대에 종교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가 직면할 가장 묵직한 딜레마입니다. 네, 인간 목회자의 온기가 쏙 빠진 채 완벽하게 계산된 알고리즘의 위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개개인의 위기를 순식간에 감지하고 즉각적인 위로를 전송하는 시스템은 어찌 보면 한 명의 인간 목회자가 수천 명의 성도를 돌보느라 필연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는 그 물리적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효율성과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확실히 완벽하긴 하죠. 하지만 호스트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대로 그 행위에 영혼의 공감이라는 실체가 진짜 담겨 있는가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편리함이라는 기술의 달콤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인간 고유의 교감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사실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에요. 듣고 보니 참 복잡한 문제네요. 무조건 기계는 안 된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배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비판적으로 사역의 중심에 확 들여놓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칼럼의 저자인 정용구 선교사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나요? 세상은 이미 거스를 수 없이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섰다. 대중의 캐즘 안개는 곧 완전히 거칠 것이다. 네,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흐름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두려워하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AI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해서 AI 역량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거죠. 유용한 도구는 적극적으로 취해서 사역과 일상을 확장하되 인간의 본질이나 영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부분은 예리하게 분별해서 선을 긋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당부입니다. 와, 진짜 명쾌하면서도 무거운 메시지네요. 시대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빠른 추격자, 즉 패스트 팔로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술의 본질을 꿰뚫고 인간의 고유성을 당당히 지켜내는 퍼스트 무버, 선도자가 될 것인지. 네, 결국 우리의 선택과 지혜에 달렸다는 겁니다. 네, 진짜 깊이 새겨야 할 당부 같습니다. 대중이 안개 앞에서 발을 멈추고 기술이 언제 오나 의심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요. 네, AI는 이미 화면 밖으로 성큼 나와서 강철과 플라스틱에 물리적 몸을 입어버렸습니다. 대형마트의 진열대 위에서, 또 비대칭 전략에 난무하는 전장의 상공에서, 그리고 가장 거룩해야 할 성소의 문턱에서 말이죠. 정말 우리 코앞까지 와 있네요. 이 실존하는 물리적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눈을 뜨는 사람만이 다가올 미래의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평면적인 스크린에 갇혀있던 AI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생한 현실 세계의 물리적 실체로 확장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선명하게 그려보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대화 나누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사유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죠. 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진짜 가장 깊은 바닥으로 떨어져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큰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순간이죠. 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네요. 그때 두 명의 존재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 명은 당신의 깊은 속마음이나 복잡한 과거의 상처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저 곁에서 좀 투박하게 어깨를 내어주며 엉엉 함께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따뜻한 온기를 가진 진짜 사람이네요. 그럼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당신의 과거 수십 년치 심리 상태, 소비 패턴, SNS에 남긴 감정의 파편들, 심지어 오늘 아침의 미세한 심박수 변화까지 완벽한 데이터로 다 분석해낸 AI 휴머노이드입니다. 와, 데이터로 저를 완전히 해독해버렸군요. 네, 그래서 이 AI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마음의 가려운 곳을 소름 돋게 완벽하게 긁어주는 가장 정확한 위로의 문장을 딱 건넵니다. 완벽한 알고리즘의 위로네요. 만약 그 AI의 정교하게 계산된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을 더 깊게 파고들어서 뜨거운 눈물을 끌어낸다면 어떨까요?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완벽하고 결점 없는 위로에 단지 인간이 숨쉬는 온기가 없다는 그 사실이 과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중요할까요? 정말 깊게 고민하게 만드네요. 과연 온기가 없다는 게 중요할지. 기술이 우리의 물리적인 일상 공간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영혼의 영역마저 데이터로 해킹해내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과연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진짜 고유함은 어디에 남게 될지 오늘 하루 한번 조용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돌아가는 길에 내내 이 질문을 곱씹어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세상을 꿰뚫어보는 더 새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